네, 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의 한복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품별 특성 및 이상 반응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거는 이 호흡기 감염병이죠. 그 원인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코비드 19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 그 1월 31일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이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가 생겼다라고 WHO에 보고하면서 이 질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이미 이렇게 보고되는 이 시점 이전에 많은 환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황은 어떠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각 국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한 달 후에 WHO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었고 3월 11일 날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됐었는데 이 팬데믹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국내에서도 법령을 강화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 손 씻기,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K방역 무수히 많은 정책과 이 국민들이 뒤따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환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WHO의 대시보드를 보면 3월 9일 현재 1억 1,800만 명의 환자가 생겼고 사망자만 263만 명에 지금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계절별로 보면은 이제 역시 지금 이 12월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조금 트렌드가 감소되는 지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안은 뭐냐? 백신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일 거고 우리가 이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앞에서도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그 언론 이 내용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집단 면역 확보입니다. 사실 면역이라는 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감염이 돼서 면역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면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맞아주면 나는 이득을 좀 볼 텐데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결국은 면역을 키우게 되면 만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증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조금 피해갈 수가 있겠고 또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2월 26일 날 이 대통령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하게 됐었고 그 다음 날은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을 접종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외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렇게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이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방접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백신이었었고 또 이 질병 자체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백신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뭘 이용해서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노력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대부분의 코로나 백신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침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피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 그러고 줄여서 뭐 S 단백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체내의 이 호흡기 계통에 침범을 하려면 이 호흡기 세포에 있는 이런 리셉터가 있는데 이걸 이제 ACE2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결합을 해야지만 이렇게 세포를 뚫고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백신들은 자 그러면 이 돌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좀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좀 하게끔 해가지고 뭔가 대응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유형의 백신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이제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백신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매년 뭐 인플루엔자 백신 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백신들을 맞기 때문에 이 백신 플랫폼은 여러 가지 유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최초로 이 백신을 만드는 이제 기술 중에 이론적으로만 정립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런 유형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최초로 이 코로나 백신에 적용이 돼서 상용화된 게 바로 이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이자 또 모더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다 모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일단 인체에 이제 무해한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으로 백신을 지금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재조합 백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이 두 가지는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게 모더나,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것,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백신 플랫폼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RNA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제 리보좀이라는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죠. 자체적으로 스스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운반을 쉽게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60만 명이 맞은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95%를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일단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여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T세포, B세포 여기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B셀과 T셀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만일에 이렇게 이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B셀에서는 중화항체를 만든 이것이 이 바이러스하고 결합을 해서 감염성을 좀 중화시키게 되고 이 T세포에서는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두 가지들이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개발을 했었고 네, 이미 이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조는 가능한데, 이 취약한 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저렴한 비용,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개발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장점도 있고 나름대로 백신들은 다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RNA 백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관이나 유통 이런 것에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항체 생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된 이런 자료들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종은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개발될 당시에 한 크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임상 그 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었는데 한 그룹에서 실수로 1차를 저용량으로 2차는 표준 용량으로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그 임상 시험에서 설계된 이런 거였었는데 표준 용량으로 1차, 2차를 접종한 그룹에 비해서 1차를 저용량으로 했었던 이 그룹에서 예방 효과가 훨씬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운 좋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표준 용량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화이자 백신은 새로운 방법이죠. 이 mRNA 백신으로 이거 이제 제조 기간이 짧아서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참 좋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mRNA 백신은 처음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에 의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재는 생산 그 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RNA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에서 초저온에 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보관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일반 냉동고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유형의 초저온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제일 그래도 우리가 심증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조금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된 결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화이자가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이 화이자는 핵산 백신인데요. 접종량에 약간 차이가 있고 2번 접종하는 건 같고 이 1차와 2차의 간격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4주에서 12주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접종하는 의사들 교육받을 때는 저희는 이제 4주로 교육을 받았는데 조금 변경이 돼서 지금 8주 또 저희는 실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다음 접종일은 보면은 한 8주에서 9주 사이 정도로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 온도도 역시 이제 실온에서 가능하지만 모더나나 화이자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화이자는 마이너스 75도 전후,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연자께서 이제 많이 이게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박영선 그 시장님 후보 그 대독하는 거기에서도 등장한 게 최소 잔여용 주사기인데 이 주사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 바들 속에 남아 있는 이런 이제 양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원바이알에 한 10명분 정도가 들어있지만 이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쓰면 이론적으로는 한 12사람까지도 맞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접종하는데 0.5ml 이렇게 적은 용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또 정확도도 좀 높이려면 12명까지는 안 하겠지만 충분히 11명은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예방 효과 지금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95%, 94.7%.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도 크고 또 실제로 이미 접종하신 분들 중에는 이상 반응을 호소해서 인터넷에 보면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에 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예방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 반응들을 많이 이제 중증 같은 경우에 호소하는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상 반응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접종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뭔지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진표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를 만났을 때 충분히 나의 건강 상태를 조금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접종하고 나면 이상 반응도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종 제외 대상자, 맞으면 안 되는 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뒤에 연자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특히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식 수술을 한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접종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접종을 하고 나면 이상 반응이 전신 반응으로 올 수도 있고 국소 반응으로 올 수도 있는데 크게는 한 5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전신 반응인데요. 피로감,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출근하기 힘들어하는 이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심한 근육통인 것 같아요. 뭐 오한을 동반한 근육통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출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은 종종 있는데 이 빈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발열 부분에서는 이 화이자보다 조금 높지만 다른 증상들은 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됐었고 국소 반응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맞고 다 흔히 경험하셨을 텐데요. 접종 부위가 약간 뭐 붓고 아픈 이런 여러 가지 가벼운 증상들은 흔히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몇 가지 이상 반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나필락시스죠. 이 아나필락시스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진전이 되는 이런 심한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막히고 뭐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숨가쁘다, 아니면은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의식소실로 이어졌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주사를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을 하도록 하고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30분간 관찰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때 또 화이자는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분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빈도가 높습니다. 아마 연령이 높은 층에서 조금 이상 반응이 적은 이유는 면역 체계도 같이 노화 현상이 아닐까. 조금 서글픈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걸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슬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 이건 뭐 급격한 전신 반응인데요. 병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이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접종자가 하실 일은 없죠. 그 관찰하는 장소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준비된 그런 약을 사용해서 뭐 기도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AED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에피네프린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적의 약물이겠죠. 이렇게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허벅지 바깥쪽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뭐 옷을 일부러 벗기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그대로 옷 위로 주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을 다 준비를 의료기관들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의료기관 종사자들 또 병원에서 이제 요양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안전하고 관련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이런 대처 방안들을 다 갖고 계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접종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아마 청소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나이 또래에 조금 불안해하는 마음을 크게 갖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실신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기절하는 경우. 이때 아나필락시스하고 좀 감별이 돼야 되고 또 그 연령대는 한 사람의 환자가 생기면 또 주위에 조금씩 그 비슷한 반응들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혹시 증상을 경험했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누워서 접종하는 방법도 있겠고 만일 환자가 생기면 눕혀서 다리도 좀 올려주고 옷도 좀 느슨하게 해주고 또 찬물로 조금 얼굴과 목에 이렇게 차갑게 해주기도 하고 만일에 넘어졌다 그러면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필요하겠고요. 의식이 없어졌다. 의식 소실이 되면 빨리 응급실로 환자를 이동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관찰하는 동안에 발생한 문제는 다 의료기관에서 대처를 잘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집에 가서 열나고 근육통이 심해서 내가 잠을 설쳤다, 잠을 못 잤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지금 준비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뭐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이제 발열이 되면 그때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고 있고 의사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39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38도 이상의 발열 그리고 심한 이런 알레르기 반응으로 뭐 출근을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안전한 공중보건 중재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B세포와 이 T세포를 자극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하기 때문에 향후에 감염돼도 중증이나 이게 사망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백신이 이상 반응이 있고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단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사를 맞고 나서 이게 대체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접종 이후에도 이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생활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